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선택 2020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대 총선이 지금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해주실 5분의 전문가분들을 정중히 소개해 올리고 본격적으로 진짜 선택 2020 1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부터 차례차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정치부 김민지 기자,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김관옥 개명대 교수, 이렇게 5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자, 힘차게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진짜 선택 2020 1부는요. 먼저 종로구에 있는 한 투표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당사를 차례대로 기자들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고요. 전문가 분들과 하나하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로로 가보죠. 자,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전국 253개 선거구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서울 종로 투표소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승진 기자. 투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 종로구 투표소인 이화동 제1투표소에서는 오전 6시부터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이곳 종로구는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맞붙은 선거구로 이른바 미니 대선으로 불릴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이곳 종로구는 오후 2시 기준 서울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인 5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서울 지역 투표율은 53.8%를 기록하고 있고 전국 투표율은 53%입니다. 4년 전 20대 총선의 같은 시각 전국과 서울 지역 투표율인 42.3%, 42.2%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다만 역대 가장 높았던 사전투표율이 오후 1시부터 합산이 된 거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만큼 전체 투표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투표율만 보면 오전 11시를 기해서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로 58.2%였고 가장 낮은 곳은 49.8%인 인천입니다. 자, 그런데요, 유 기자,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투표소로 모이고 있는데 이 방역 문제나 소동이 벌어지는 곳은 혹시 없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시민들이 잇따라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종로구 상신 3동 주민센터에서 40대 남성이 기표가 잘못됐다며 이 투표 용지를 찢는 바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또 경기 김포시의 투표소에선 40대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투표소에 들어가려다 저지를 당하자 바닥에 눕는 등 소동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 격리자는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했다가 일반 유권자 투표가 모두 끝난 오후 6시 이후부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구 투표소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자, 유 기자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종합 상황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황아람 기자. 자, 이제 투표 시간이 3시간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죠.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지만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시민당과 합쳐서 원내 과반 의석을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만큼 오늘 최종 투표율도 65%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지지가 많다고 보는데요. 투표율이 높을수록 젊은 층의 표심이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투표 동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국회에서 투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난 극복을 위해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러분의 한 표가 코로나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정의당 그리고 민생당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석 기준이죠.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막판까지 호소했는데 각당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네, 우선 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서 최소 2자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례투표율은 최소 20%로 최소 11석 이상을 목표 삼고 있는데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야 서민의 삶을 대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당은 최소 6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정당 득표에서 최소 3에서 5% 이상 얻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황실로 한번 가보죠. 예, 야권은 어떤 표정으로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황수연 기자, 지금 미래통합당 상황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미래통합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한산했던 오전과는 다르게 지금 뒤로 보이는 것처럼 힘내라 대한민국, 이번에는 2번이다 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잠시 뒤 오후 6시부터 통합당과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이 함께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인데요. 단상에는 각 방송사가 개표 방송 시청을 위해 대형 TV 10대가 설치됐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 서울 적전지 후보인 오세훈, 나경원 후보 등은 각 지역구에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통합당은 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면서 통합당에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50곳에 달하는 경합지역에서 승리할 경우 최대 130석 확보가 가능할 거라는 판단입니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오전에 안보 연석회의를 열고 총선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민의당도요, 두 자릿수 의석 확보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마라톤 유세를 마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오전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안 대표는 어떤 후보라도 좋으니 꼭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현재 국민의당은 10석 이상의 의석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개표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선택 2020 일부를 본격적으로 전문가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서 총선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제일 궁금한 것은요, 투표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전투표 내지는 오늘 이른 아침부터 아마 투표에 임하고 이 방송을 댁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먼저 투표율을 한번 살펴보면 장 소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지금 정확히 3시 7분 05초를 지났습니다. 3시 현재 지금 투표율이 집계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56.5%고요. 56.5? 네. 예. 2016년 20대 총선과는 딱 10% 차이 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3시 현재 투표율이 56.5%인데 4년 전 20대 총선 3시 현재 투표율은 46.5였다. 그러니까 4년 전 총선보다 오후 3시 현재 투표율이 10%가 정확히 높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예. 지방선거 때 3시의 투표율이 50.1%였거든요. 예. 그때보다도 5.9%가 높습니다, 지금. 그러면은요, 이 그래픽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예. 자, 보세요. 18대 총선이 투표율이 최종 집계가 된 게 46.1이었습니다. 그리고 19대 총선이 54.2였고요. 바로 직전 4년 전 20대 총선의 투표율 58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시 현재 투표율만 보더라도 지금 53%가 나왔단 말이죠. 물음표가 찍혀 있는데 이번 총선의 토탈 그 투표율 사전 투표율이 26.69%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총 투표율이 국민 10분들 가운데는 한 7명까지 투표하는 70%까지 지금 전망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최진 원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보면 18대 이후에 60%를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예, 봤잖아요. 그래서 60%를 예. 흔히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꿈의 총선 투표율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60%만 넘으면 아주 높다는 거죠. 근데 17대 총선 때, 이른바 탄핵 정국 때, 예. 아주 여야가 치열하게 한번 대결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슬아슬 60.6%로 해서 아주 근사하게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번
투표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일종의 그 분노 투표 분노 현상이 투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야가 상당히 작심하고 유권자들 나가서 하는 분노 투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아마 60%는 훌쩍 넘을 걸로 저희도 이제 예상을 합니다. 자, 60%는 훌쩍 넘을 것 같고요. 과연 70%대까지 투표율이 도달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투표에 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김 기자, 투표율이 높다 이거예요. 이건 팩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투표율이 높으면 과연 여당에 유리할까, 야당에 유리할까, 좀 어떨까요? 그런데요, 여야 모두 이 높은 투표율이 본인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지도부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 표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한 표가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힘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투표장에 나와 주십시오. 투표율이 꽤 높아질 것 같아요.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통합당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려고 합니다. 목표 의석수라는 건 점쟁이가 아닌 이상 설명할 수가 없고 통합당이 일당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모두 높은 투표율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코로나19의 대응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코로나 방역을 칭찬하는 상황에서 투표율이 올라간다면 더 큰 힘이 정부 여당에 실릴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는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심판론을 내세웠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서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통합당은 통합당대로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평론가께 질문을 드릴까요? 통상적으로 말이에요. 투표율이 높으면 그동안에는 진보 정당에 유리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은 양당이 지금 현재 아전인 수격을 해석하고 있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은데 이게 과연 진보에 유리할 것이냐. 그런데 투표율이 높았는데 이번에 저는 뭘 보냐면 많은 언론에서 이번에 샤이 보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숨은 보수들. 그렇죠. 샤이 보수. 그런데 예. 저는 샤이 보수란 단어보다는 그 샤이 야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인 시절에도 어떤 늘 10%대의 어떤 이 샤이 어떤 야권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번 투표를 보니까 저는 이제 안심 전화번호를 따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 때는 아마 한 8% 정도는 좀 내려갈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번 샤이 보수표가 막판 영향을 자극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전 여기서 세대별 투표를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예. 아무래도 50대가 스윙 보트예요. 50대가 이제까지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50대에서 등락폭이 다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좀 선행지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투표율에 어떤 세대가 많이 갔느냐. 사실 20대조차도 남자는 어떤 반 문재인, 여성은 또 친문재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높은 투표율을 가지고 정당이 서로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전인 수격 해석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조금 야당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제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걸 누가 뭐 정확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 전망을 하는 거고 역대의 어떤 통상적인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이러할 것이다.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건데요. 김 교수님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든 야든 그 지금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하는 데에는 그 중심에는 코로나가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은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의 표를 많이 찍어줄 거예요. 투표소에 대거 나오셔서. 반면 통합당은. 아니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뭘 잘한 게 있습니까? 방역에 실패했잖아요. 분노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투표소에 대거 나와서 야당을 찍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높은 투표율이 어느 당에 일정하게 유리하다. 이걸 보편화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어떤 기존 데이터들을 좀 모아보면 사실은 투표율이 높을 때 지금의 여당이죠. 여당이 좀 유리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에는. 그렇죠. 그 예. 이유는 사실 젊은 층들이 투표율이 기본적으로 낮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제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여당에 좀 유리한 과거의 경험치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요번에 또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60대 이제 유권자들의 그 전체 유권자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어요. 60대 비중이 커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60대 이상이 커졌다는 건
보수 정당에 좀 그렇죠.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같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일정하게 어느 당이 유리하다라고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앵커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란 이 전쟁 같은 위기가 국민들의 어떤 투표에 대한 동기부여를 더 강력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 책무를 투표로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향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당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이제 그 표에 반영을 시켜서 투표가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표율이 어느 정당에 유리할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하십니다. 이거 하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김 기자, 각 당 지도부들은 어제 막판 유세에서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일단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요, 우리를 뽑아야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김종인 위원장은요, 미래를 위해서 좀 통합당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더불어시민당이 많이 당선이 돼야만이 우리가 안정된 정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과반수 정당을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 나머지 잔여 임기 2년 반을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고 개혁 정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년 나이가 80살입니다. 왜 내가 이 선거에 뛰어들었느냐? 이 나라의 장래가 너무나 한심해 오르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과반 정당을 민주당이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안정적입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보셨죠? 울먹이면서 나라가 한심해요. 여든에 내가 왜 선거에 뛰어들었겠습니까? 통합당에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망인데요. 자, 보세요. 의석수별 총선 이후 전국 시나리오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좀 어렵게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죠. 1번 경우의 수, 만약에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이죠. 시민당이 180석 이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300석의 국회의원 중에 상당히 많은 의석수죠. 만약에 저렇게 가져가면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사실상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법안 단독 처리 가능.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민주당 등의 이 법률권이 150석 이상, 과반 이상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차기 대선까지 민주당 내에 친문재인계의 어떤 사람들이 좀 승승장구할 것이다. 입지가 탄탄해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 경우의 수. 만약에 야권인 통합당과 지금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과반 150석 이상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권이 국회의 주도권을 쥐고 공수처법 등의 견제에 나설 것이다. 이게 세 번째 경우의 수. 마지막 한번 봐주세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이제 이런 건데요. 민주당, 통합당이 모두 150석 이상의 과반을 얻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가정해 보시자고요.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까요?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줄 것이다. 장 수장, 이 역시도 참 예측이 어렵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일단은 여권이 과반수 의석을 갖게 되면은요,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 아하.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법안 처리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야권이 단독 과반수를 얻는다? 그러면은 2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반이냐, 180석이냐, 150석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제1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번 총선의 핵심 키포인트인데요. 제1당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본인들의 정당에서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반이냐 아니냐, 150석 이상이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어쨌든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일당이 돼야 국회의장을 그 당에서 배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래통합당에서 일당이 돼서 국회의장직을 차지하면요, 하반기에 문재인 정권이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 이건 통과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협상이 더 이제 원활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어쨌든 150석보다 제1당이 어느 당이 될 것이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하나 장 소장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게 최진원 의원 하신 말씀이 좀 있어요? 관전 포인트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어느 당이 승리했느냐, 여야 어느 쪽이 승리하냐 지금 이걸 보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관전 포인트 달리해서 여야의 의석수 차이가 과연 20석이 넘느냐라고 봅니다. 그 하나고, 예. 두 번째로는 대권주자라든지 자객공천을 한 10여 개 정도 격전지에 과연 어느 쪽이 더 승리했느냐 이거의 관전 포인트인데 새로운 아까 여야를 개념은 저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우리 열린민주당까지 합친 의석과 통합당과 비례한국당을 합한 의석수 왜 차이가 20석 이상 차이가 날 뿐 당연히 승리라고 압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 10석 안팎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쪽이 여야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의 의석수가 20석 이상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포인트는 또 최진원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르면 오늘 한 자정 무렵이면 지역구에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니까 몇 시간만 참으시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김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선거 전날이면 바로 어제였잖아요. 어제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뭐 얘기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당부한 얘기인데요. 국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신청을 받아서 좀 빨리 주는 방안을 마련해라라는 취지로 당부를 한 건데 왜 하필 총선을 하루 앞둔 이 시점에 이런 그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대통령이 알아서 꺼냈느냐 여기에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예, 선거 전날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를 대통령께서 이제 하셨다는 건데요. 갑론을박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픽이 등장할 겁니다. 함께 한번 봐주시죠. 대통령 지원금 발언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논란이 일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회가 이 추경안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면 바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미리 부처에 행정 절차를 맞춰 놓으라는 뜻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 통합당에서는 무슨 말씀? 긴급 재난지원금은 결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돈 벌어서 내신 세금, 그 국민혈세인데 국민혈세를 이용한 추악한 매표 행위입니다. 이런 관건 선거는 처음입니다. 통합당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선거 전날 긴급 재난지원금을 꺼내든 대통령 발언. 우리 김 교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거의 대부분의 당이 사실은 이걸 공약하고 있어요. 재난 긴급 지원금을 이제 뭐 액수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사실상 다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추경의 과정이라는 것은 좀 길게 이제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기금을 주려고 해도 일단은 신청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 어떤 시간적 소모가 들어가니까 먼저 받아두면 추경이 이제 이루어지고 곧바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뭐 그거를 예상을 해서 조금 더 빨리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라. 뭐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매표 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많이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수영 평론가 생각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이 발언이 대단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예산이라는 거는 이게 단계마다 국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은 이게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이니까 사실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수령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단 70%라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50만 원씩 100% 하자는 얘기도 있고 지금 이게 아직까지 단일화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거 행정 절차부터 발발하고 하는 것은 혼란을 저는 오히려 붙일 수가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권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나도 이렇게 했고 나도 이렇게 했고 여러 가지 글들을 올렸어요. 더군다나 임종석 이인영 원내대표가 광진에서 유세하면서 고민정 후보 당선시키면 바로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의혹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고 이런 것이 이제 공정선거에 대한 논란을 끼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엄정 중립을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게 맞았습니다. 이 발언 하나로 이 선거가
굉장히 마지막에 논란이 많은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아쉬운, 그리고 국민의 올바른 선택에 조금 좀 약간 혼란을 좀 부추기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시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장 소장.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그 추경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신청을 먼저 받아라. 이 발언이 4.15 총선 또 하루 전이었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약간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장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3월 중순에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청와대가 오해 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관권 선거를 자행하기 위해서 이런 건 하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지만 좀 이상한 게 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뭐가 이상합니까?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어제 각 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같은 그런 서류가 다 갔어요. 아, 그래요? 그러고 월요일 날에 네. 아동 돌봄 지원금이 다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일들이 갑자기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이것이 과연 선거 앞두고 좀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생활 자금이 부족하고 긴급한 분들에게는 단비 같은 일이긴 하지만 선거를 앞두면 조금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 지금 대통령의 어제 긴급재난지원금 발언과 관련해서 혹시 뭐 이 장 소장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하십시오. 저는 제가 먼저 좀 김 교수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문제를 사실은 더 빨리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선거보다도 이것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사실상 뭐 한 달 전이든 뭐 보름 전이든 먼저 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좀 감해주는 것들을 정치권 전반이 같이 힘을 모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기의 문제가 사실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을 풀어가는데 문제시 되는 것은 전 아니다라고 보고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지도가 높은 대통령이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야당이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을 상당히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정부 여당에 보이지 않는 또 프리미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근데 워낙 선거에 맞빠지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밀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것들 다 감안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얼마 전에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범진보 진영의 180석 발언을 하지 않았었던가요? 야권은 반발하지 않았었던가요? 오만의 극치라고. 자, 유시민 이사장이 김 기자 어제도 뭔가 발언을 이어갔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 발언이 있고 나서 야권에서는 뭐 오만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유시민 이사장 가만히 있지 않고 역공에 나섰는데 통합당을 향해서 난동을 부린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굉장히 희망 섞인 그런 기대, 노력하면 그것도 가능하다.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미래통합당 쪽이 왜 저렇게 저의 말을 왜곡해서 저렇게 하면서까지 난동을 부리는 걸까? 만약 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압승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의 선전으로 나타났다면 저는 죽는 거예요. 너 때문에 선거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제가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주변을 살펴보시면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당 이름도 잘 구분을 못하고 특히 비례당 같은 거 헷갈리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든 대화를 하고 투표장으로 모시고 나와서 찍게 해야 돼요. 그거를 해주시면 제가 그래도 돌 맞아서 죽지 않을 가능성이 좀이라도 생길 것 같아요. 네, 유시민 이사장이 좀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180석 발언을 하고 야권에서는 참 오만해요, 오만해. 이렇게 비판하니까 유시민 이사장 어제 알릴레오에서 저렇게 180석 본인의 발언과 관련해서 통합당이 뭐 반발하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난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미래통합당 쪽이 자신의 말을 왜곡해서 난동을 부렸다. 우리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마 굉장히 좀 부담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 질책이 쏟아지니까 이거 참 내 말과 진위가 다르게 이렇게 해석돼서 곤란하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난동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참 정치 언어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듯한 그런 표현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유시민 이사장의 이 발언은 대단히 전략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하자면 이른바 대세론, 즉 밴드웨건 효과를 노려가지고 한 건데 야당에서는 당연히
3일 남겨놓고는 이 발언을 문제 삼죠. 왜냐? 지금 대세론이냐, 그러면 견제론이냐인데 여당이 이렇게 오만하게 180석 통틀어서 얘기했던 모든 패스트트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의석수를 확보한다는데 어느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것은 이슈화할 수밖에 없고 국민에게 우리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여당을 그러니까 여당을 견제해달라는 이른바 외도덕 전략을 여당이 얘기했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과연 뭐 이게 뭐 난동이다. 이건 참 제가 보기에 이제 이 부담감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예. 유시민 이사장은 어쨌든 이 180석 발언이 마지막 이번 선거에 남은 어떤 이슈 중에 가장 큰 뜨거운 이슈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혹시 뭐 다른 말씀을 주실 분 계세요? 우리 최진 원장, 김관옥 교수 중에?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사태나 이어서 이제 최근 총선 국면에서도 여전히 중심 인물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제 이슈를 던지고 있는데 저 180석 논란이 결국 여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유시민 충분히 생각했을 거고 또 결국은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전략적 발언이라는 게 동의하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잘못하면 틀리면 혹은 이게 역작용이 일어나면 제가 큰일 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이제 부분까지도 다분히 좀 염두에 두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략적 발언이라고 저는 보는 김관옥 교수? 예. 저는 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시민 이사장의 그렇죠. 발언이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진보 진영이 오히려 불리한 그런 발언이다. 그러니까 180석이라는 단어를 먼저 얘기를 하면 사실 야권은 그걸 전제하고 얘기를 풀거든요. 그러면 180석 예컨대 선진화법 무력화 뭐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견제해야 돼라는 것이고 결속해야 돼. 표를 몰아가야 돼. 집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와서 투표해줘야 돼. 이걸로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희망사항을 본인의 어떤 이제 정체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본인은 여권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주 중요한 여권 인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의 비중을 굉장히 높이 둡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할 때는 사실은 어떻게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좀 면밀하게 봐야 될 텐데 저는 오히려 손실이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관련된 좀 이야기가 줄을 잃었다면 군소 정당들의 움직임도 어제 하루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 당에서 각 군소 정당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차례로 좀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호남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산입니다. 그러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호남 싹쓸이만큼은 안 됩니다. 호남의 민주당 몰빵은 자살 행위입니다. 집권 여당은 압승을 전망하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는 지금 집권 여당의 의석을 한 석 더 보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주간 천리를 달려오면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능하고 교만한 집권 여당을 견제하고 반사 이익에만 기대어 먹고 살려는 야권을 혁신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민생당,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어제 호남의 민주당 몰빵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민생당 현역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호남에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호남에서 다 이 지역구를 다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우리 민생당 호남 지역 후보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집권당에게 한 석 더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정의당에 한 표를 주십시오. 어제 창원 성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토 종주에 나섰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어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기자회견에 나섰죠. 지난 3년 동안의 무능과 독선을 심판해야 합니다. 연일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군소 정당들 이번 21대 총선에서 어떠한 결과, 어떠한 선적표를 들게 될지 한번 이 역시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번 총선에서요.
사실은 출마하지도 않은 두 사람입니다. 전혀 출마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김 기자, 유독 이번 총선에 많이 거론이 됐던 두 사람이 있었죠? 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오늘 윤 총장이요, 투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 본인의 거주지인 서초구의 한 투표장에 마스크를 쓰고 투표를 하러 찾아온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좀 편한 옷차림으로 마스크를 쓰고 투표장을 찾았지만 옆에는 뭐 부인과 동행하지는 않고 혼자 투표를 하고 돌아갔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조국 전 장관의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어디를 가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투표일인 오늘 집 앞에서 어디론가 향하는 조국 전 장관의 모습 또한 포착이 됐습니다. 예. 글쎄요, 참 총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마하지도 아니했던 저 두 사람의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통합당을 지지해 주셔야 윤석열을 지킵니다라고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윤석열 총장이나 조국 전 장관을 거론하는 것을 좀 조심스러워하면서 약간 통합당의 저러한 공격에 선긋기에 나선 바 있었는데요. 최진 원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바로 이번 총선에 태풍의 눈 아니었습니까? 태풍의 눈이었어요. 맞아요. 예, 정말 친조국 대 반조국으로 갈라졌고 윤석열 대 뭐 조국으로 갈라졌. 정말 치열하게 싸웠는데 막상 두 사람이 투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일견 보면 좀 평화로운 듯한 느낌조차도 드는데 총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더 두 사람을 둘러싸고 어떤 보수와 진보 간의 어떤 치열한 그런 대결이 2탄, 3탄이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태풍 눈이라는 말이 자꾸 좀 머릿속에 생각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 두 사람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 4.15 총선, 이제 오늘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검찰이 바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선거 때문에 중단이 되어 왔던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이나 이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조국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총선 이후에도 부쩍 자주 거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채널A가 이 4.15 총선의 의미를 한 영상물을 아주 멋지게 한 편 제작을 했습니다. 궁금들 아시죠? 자, 기대해서 봐주셔도 좋습니다. 만나보시죠. 때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른 2020년. 한반도를 뒤흔들 지상 최대의 전투가 시작된다. 우리가 국가의 미래를 논하러 왔소. 가장 많은 부대를 거느린 진보군단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맞서는 보수군단 미래통합당. 호남을 압도했던 4년 전을 기억하는 빈생당. 독자의 길을 가는 정의당. 중도의 길을 선택한 국민의 당대. 작지만 야심찬 제 세력들이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 전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의 난과 코로나 역병으로 흔들리는 민심에 한때 놀랐고, 미래통합당은 부산, 울산, 경남부터 잃었던 땅 되찾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 전투에는 두 거대 정당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세력들이 늑조돼 태어났으나 당초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더 큰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변질됐다. 그렇다면 이 싸움터에 가장 많은 깃발을 꽂은 뒤 백성들이 허리 펴고 살도록 해줄 자 누구이든가 경자년 4월 곧 역사를 바꾸고 손에 땀을 쥐는 전쟁이 시작된다. 네, 영상 한 편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 시각 3시 37분, 30초를 정확히 지났습니다. 이제 투표가 오후 6시에 마감이 되죠. 마감이 되고, 물론 6시부터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투표가 6시 이후에 일부 진행이 됩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투표는 6시에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제 여러분들 다들 그러시잖아요. 그 선거 끝나고 나서 6시 딱 되면 TV 앞에 다들 앉으시잖아요. 자,
방송사에서 뭐 발표합니까? 출구조사 발표합니다. 야, 이번에 누가 이겼지? 내가 뽑은 사람 당선될까? 이 궁금함에 TV 앞에서 출구조사를 많이들 지켜보셨을 텐데요. 김 기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 좀 달라지는 게 있다면서요? 네, 6시 투표가 끝나자마자 발표하는 게 아니라요. 6시 15분으로 좀 늦춰졌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이 6시 이후에 투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조치라고 하고요. 그래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오후 6시 15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전투표가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참여자 또한 1,174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번 출구조사에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박빙 지역의 경우에 출구조사와 결과는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오후 6시 15분에 짠 하면서 출구조사를 발표하는데 그 방송사의 출구조사에는 사전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이 저렇게나 많았어요. 사실 저도 사전투표했는데요. 1,174만 명이나 사전투표를 했는데 저분들은 빠진 상황에서 그 출구조사 샘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도가 기존의 방송사 출구조사에 대한 신뢰도도 조금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이게 좀 예측 불허다. 장 소장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우리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항상 나오는 정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정설? 네. 무엇일까요? 출구조사는 맞지 않는다. 역시 예상을 빗나갔다. 항상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번에는 27%라는 사전 투표를 한 분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를 더 찍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분들의 표심은 반영되지 않고 또한 출구 조사는요. 오후 4시까지만 조사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서 6시에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4시부터 6시 사이에 투표하는 분들의 표심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 조사를 갖고 우리가 의석수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좀 상당히 위험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수영 평론가? 저는 이제 이게 총선 예측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장 소장 얘기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대선은 이제 이게 전국 단위 투표이기 때문에 일관성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지역 단위 이런 걸로. 그런데 총선은 각 253개 지역 단위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 정당 투표도 이거와 연동이 돼요. 지역의 지역 투표와 이게 약간의 그 괴리감을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도 작고 그다음에 말한 대로 사전 투표와 오후 4시 이후에 투표율이 반영 안 되기 때문에 대선과 총선을 같이 이렇게 단위로 비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그게 사실은 18대, 19대부터 오류가 있었죠. 그러니까 18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당을 못 맞췄고 19대 같은 경우 민주통합당 의석을 잘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레인지를 크게 잡거든요. 20대 같은 경우는 크게 잡으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한 20석 차이를 두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본다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궁금하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50만 명을 조사하는 거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은 못한다 그래도 경향, 그러니까 어느 당이 좀 더 유리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는 이점은 있겠다. 이렇게. 이런 게 흥미롭잖아요. 뭐든 선거뿐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 살다 보면 무언가 이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공식. 이거 이번에는 깨질까? 이런 거 궁금하고 왜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선거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번에는 김민지 기자, 이 공식이 깨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요, 전국 선거에서 한 정당이 4번 연속으로 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그 공식이 깨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민주당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금 쭈루룩 승리를 이어왔잖아요. 내리 3연승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조차 승리를 하게 되면 4번 연속 이기게 되는 건데요. 여태까지 4번 연속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기록이 깨질지 주목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전국 단위 선거에서 어떤 특정의 정당이 내리 어떤 전국 단위 선거를 4번 연속으로 이긴 적이 있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총선에서 승리하면 저 기록이 이제 달성이 되는 거죠. 4연승. 최진 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모든 언론들은 일단 민주당이 승리할 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패배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언론은 다 예상이 틀리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요번에 사실 저도 웬만하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좀 어려운 게 헌정 이후로 모든 총선 중에 처음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 현상? 뭐시죠? 첫째는 정당 수가 가장 많았다. 아이고야. 20대 맞아요. 정당이 가장 많았을 때 21개였습니다.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35개 정도. 35석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엄청 길어요. 저는 이제 후진국 가서 가끔씩 가면요.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정당들만 10개 있으니까 후진국이 다르다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35개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정치 선진국이라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그 비례 정당의 어떤 세법 하나 좀 있고 마지막으로 아시다시피 중요한 선거 때 국가적 재난이 2중, 3중으로 겹쳐버린 이런 선거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에 언론이 사실은 좀 틀리더라도 워낙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지 않을까 유권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요. 그러면 공식 얘기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 공식이 깨질지 말지도 관심입니다. 무엇일까요? 궁금들 하시죠? 그래픽이 등장할 겁니다. 보시죠. 선거의 공식 깨질지 주목. 이번에는 김종인 불패? 이런 물음표 이렇게 딱 찍혀있죠. 그러니까 김종인이 이끈 선거는 다 이겼다 이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어찌 될까 이건데요. 2012년 19대 총선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새누리당 쪽에 몸담아서 새누리당 그때 선거에서 이겼어요. 2012년 18대 대선에서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됐어요. 2016년 직전 총선이네요. 20대 총선 때 어찌 됐었죠? 그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 아마 비대위원장인가 맡았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민주당 일당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리를 옮겨 지금 미래통합당의 총괄 선대위원장 최고사령관이 됐어요. 이번에는 어찌 될까? 장 소장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도 이기면은 별명이 새롭게 될 것 같습니다. 별명이 어떤 별명이 주어질까요? 선거의 남왕. 선거에는 여왕만 있었잖아요, 지금. 근데 이분이 이기면 선거의 남왕이 될 텐데 오늘 오전에 9시에 투표를 마치고 나서 본인이 이제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람인지 희망인지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지 곧 뭐 6시 이후에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의 신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상당히 이것도 궁금하고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준비 잘했죠? 네. 정확히 잘 찝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4.15 총선이 이제 뭐 레이스를 쭉 거쳐서 이제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한 2시간 15분 후면 투표가 이제 종료되고 이러면 오늘 한 자정부터 지역구에 누구 유력 이거 뜰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새벽 2시경이면 대략의 지역구에 당선자의 윤곽이 나온다. 이게 전망인데요. 이 선거 과정 중에 참 이거 보기 싫다. 이게 뭐야? 이런 아마 말씀들 하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김 기자 무슨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일단 거대 정당들의 자매 정당들이 생겼잖아요. 이런 모습 정말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거 꼼수 선거운동 아니냐 많은 비판을 받았던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자매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국민을 지킵니다. 로고 다 로고만 빼고 모든 게 다 똑같은 저런 그 로고가 이제 준비됐었고 또한 버스 또한 선거 유세 동안 사용할 버스에도 저렇게 쌍둥이 버스라고 해서 똑같은 자매 정당의 똑같은 모습이 연출이 됐죠. 정당이 이제 다른 정당을 선거운동할 수 없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꼼수 선거운동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이건 역시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함께 하는 행사에서는 저 당명이나 뭐 기호 이런 것들을 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원유철 한국당 대표가 점퍼를 뒤집어 입는 그런 상황이 자주 연출되곤 했습니다. 이게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비례정당들이 막 우후죽순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투표용지가 48.1cm요? 투표 여러분들 다들 해보셨죠? 저는 사전투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앞에 가면은 왜 투표용지가 그 기계에서 나오잖아요. 찍찍찍찍찍찍 나오는데 한참 나오더라고요. 한참. 이 키니까요. 이 연동형 비례제가 낳은 하나의 폐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 지금 뭐 이러한 장면들은 그 가운데 또 발생된 꼼수 선거운동 아니냐.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 끝나면 저는 공동 기자회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동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 예, 좀 더 이번에 이렇게 복잡한 비례위성정당의 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버스 비슷한 것, 옷 뒤집어 입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문제가 됐던 법안들은 다시 보완하고 원상복귀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네, 장 소장. 이러한 비례위성정당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은요. 더불어민주당과 또한 정의당, 그다음에 민생당이 작년 말에 힘을 합쳐가지고 4+1 협의체? 네, 거기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선거법을. 예.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이랑 더불어민주당이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엉터리 같은 선거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생당 이런 분들이 국민들께 사죄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평론가? 저도 이게 장 소장 말대로 그 여야 합의 없는 선거법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위험하고 그다음에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였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더군다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비례정당 투표에 역사상 처음 1, 2번이 없는 투표용지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뭐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생당을 1번으로 착각한 유권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가장 위에 있으니까. 첫 번째 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놓고 보면서 이렇게 괴물스럽고 정말 기괴한 투표용지는 훗날 아마 이게 정치의 흑역사로 기록될 때마다 거론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저는 어쨌든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것부터 손봐야 한다. 저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김관옥 교수.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허점이 있죠. 허점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보완을 못한 것은 이제 입법을 주도한 4+1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허점을 가장 먼저 이용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추구하려고 했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훼손한 거는 사실 미래통합당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누가 먼저다 잘못했다 더 잘못했다 그런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정치권 전체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총선 끝나면 정치권이요, 여든 야든 머리 맞대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치열하게 머리 맞대고 좋은 방법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 이거 혼란스럽습니다. 선거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는 분명한 사실이죠? 예. 자,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찔한 장면이었어요. 자,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이 흉기 테러 위협에 노출됐던 적이 있었어요. 저 지금 빨간색 원안에 있는 저 사람이 오세훈 그 유세 차량 지나가니까 흉기 들고 쫓아가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뭐 이렇게 차량에서 유세하니까 흉기 들고 달려든 거예요. 근데 직전 오세훈 후보 바로 3m 직전에서 저 경찰관들에 의해서 제압당했습니다. 3m면 거리 얼마 안 됩니다. 아찔했던 순간이었죠. 또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또 유세를 하니까 한 사람이 저 보세요. 저게 뭔지 아세요? 골프채는 골프장에서 휘둘러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도로 한복판에서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분 골프채로 홍준표 후보 위협했습니다. 저 밑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저게 콜라래요, 콜라. 왜 콜라일까요? 홍준표 후보가 왜 홍카콜라 유튜브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콜라 놓고 저렇게 위협했답니다.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정의당. 자, 지난 8일인데요. 또 대구 북구서에 그 조명래 정의당 후보 유세 차량에 누군가가 또 저렇게 등장을 합니다. 난데없이, 뜬금없이. 그래서 아이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이유도 없습니다. 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4.15 총선의 좀 몇 가지 장면들이었고요. 자, 김 기자 이어서요.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소위 총선 때 되면 여성, 또 청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번은 어땠을지 궁금해요. 각 당에서요, 여성 인재 그리고 청년 인재 많이 우리가 발굴하고 뽑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실제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각 정당의 그 전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30% 분명히 제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발굴을 해서 내년 총선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7분을 영입하면서 우리 당의 여성 친화 정당의 면모가 더 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당의 변화와 특별히 우리 청년 여성 친화 정당으로서의 변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성 후보, 청년 후보 많이 발굴하겠다 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더불어민주당은 12.6%, 여성 후보는 32명에 그쳤고요. 미래통합당은 10.9%, 26명 이렇게 발굴했습니다. 청년 후보 또한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은 2.8%에 그쳤고요. 미래통합당은 5.2%.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죠. 총선 때에 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기억들 하실 거예요. 어느 당이든 우리 당은요, 여성 후보 공천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당은요, 청년 후보들 많이 인재 발굴해갖고 저 배지 많이 달게 해줄 겁니다. 근데 정작 뚜껑 열어보면 좀 전 그래픽 다시 좀 주세요. 성적표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정작 여성 후보 공천 12.6%랍니다. 250여 명 그 지역구 후보들 가운데. 미래통합당 10.9, 26명. 청년 그렇게 우대한다고 했으면서 20, 30대. 민주당은 결국 고작 7명 공천, 2.8%. 통합당 비슷해요. 12명 공천에서 5.2%. 이것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말할 때는 언제고 청장 다들 그냥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또 공천 받고 배지 다는 거 아니냐. 청년 우대하겠다. 여성 우대하겠다. 이제 그만 좀 속이세요, 정치권.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이어서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만약에 우리 배지를 달 때 여기 이쪽에 달죠. 여기. 국회의원이 되면 금 배지를 여기에 딱 하나씩 답니다. 그죠? 금 배지. 금 배지가 뭐길래 이렇게 지금 배지를 달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김 기자, 금 배지가 근데 좀 바뀌었습니까? 이번 20대 총선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주어지는 이 금 배지가 이제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달 배지인데요. 이게 조금 달라졌대요.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기에는 잘 안 보이지만요. 보통은 왜 이렇게 옷을 뚫어서 하는 다는 배지였다면 이번에는 자석으로 해서 옷을 손상하지 않도록 바꿨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여성은 자석을 쓰고 남성 그 의원들은 조금 옷을 뚫어서 쓰는 걸로 썼었는데 이번에는 남녀 구분 없이 자석형으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우리가 금 배지 하지만 사실 이건 은 배지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요? 99% 은으로 제작한 이후 도금 작업을 거쳐서 만든다고 하고요. 의원마다 배지 하나는 무료로 주지만 만약에 잃어버리거나 추가로 더 살 경우에는 35,000원의 가격이라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이게 참 소소한 정보예요, 이런 게.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은근히 궁금해들 하세요. 예. 국회의원 되면 여기 딱 금배지도 하는데, 저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랬는데, 우리 장성초 소장은 또 여의도 국회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금배지와 관련된 뭔가 장 소장만의 에피소드랄까요?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출마하고 있는 어떤 한 후보인데 같이 이제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랑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다가 제가 그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금배지를 하나 주웠어요. 금배지를 의원회관 앞에서 주웠어요? 하나를 주워가지고 그 친구랑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이번에 재보궐선거 출마하는데 미리 금배지 달아라 하면서 제가 식당에서 금배지를 달아준 적이 있거든요. 당선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되면은 3선 의원이 되거든요. 지금 재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배지가 지금 35,000원인데요. 지금 이번에 각 지역별로 선거 이제 상한액이 있습니다. 보통 한 1억 8천만 원이거든요. 아, 그래요? 35,000원짜리 금배지 하나 달라고 1억 8천만 원의 선거 비용을 지금 사용하게 돼 있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금배지가 뭐길래, 그쵸? 근데 금배지는 참 위대한 겁니다. 또 어찌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만큼 일들도 좀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21대 이제 국회에 입성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는 그동안 보아오지 못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투표하신 분들 다들 그렇게들 하셨겠지만 발열 체크하시고 이 비닐 투명 장갑들을 끼시고 착용하신 상태에서 투표들 하셨을 겁니다. 저렇게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참 놀라운 또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겁니다. 투표용 비닐 장갑을 쌓으면 이 투명 그 장갑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투표하실 때 다들 이제 착용을 하시니까 그게 63빌딩 7개 높이랍니다. 무려 1716m나 돼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투표하면서 사용하셨던 일회용 비닐장과 쓰레기를 다 모으면 그 높이가 63빌딩 7개 높이에 달한다는 거예요. 1716m. 참 놀라운 숫자입니다. 선관위는 현 시점에서 국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것이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낳은 그동안 보아오지 못했던 선거와 관련한 좀 진풍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김 기자, 우리 김 기자 투표했죠? 네, 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왜 가끔 저도 이게 어떨 땐 찍으려고 하는데 잘 안 찍어지더라고요. 유효표, 무효표 뭐 구분하는 뭐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비닐 장갑을 끼고 투표를 할 경우에 손이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유효가 되느냐 봤더니요. 기표가 완전하진 않지만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해서 좀 찍었을 때 이럴 때는 유효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자란이 뭐 인주로 조금 더럽혀졌다고 해도 괜찮대요. 내가 찍고자 하는데 확실하게 찍혀 있으면요. 그리고 기표란에 기표는 이미 된 상태에서 후보자란 외에 여백에 추가로 기표한 경우에도 유효표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럴 때는 안 된다고 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청인이 날인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정규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로 찍었을 때, 그리고 기표를 한 다음에 볼펜으로 낙서를 하거나 뭐 OX 표시 등을 썼을 때, 이럴 때는 내가 찍은 표라도 무효표 처리된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투표 마감 지금 정확히 3시 59분인데요. 마감 2시간 남았습니다. 대부분들 투표들 하셨겠지만 혹시나 투표하지 못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김 기자 설명한 거 참고하셔서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한 표가요, 얼마나 가치가 소중한지 이제 그래픽이 나올 겁니다.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의 이 한 표가요, 정말 소중합니다. 내 한 표의 가치가 무려, 그래픽 제목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이 배지들의 임기는 4년이잖아요. 그 임기 동안 다루는 예산이 2049조 2천억 원이랍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다루는 거예요, 예산.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한 표를 행사하시는 유권자 수가 4,399만 4,24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눠보면은요, 여러분들의 저 한 표의 가치가 4,660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투표 꼭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걸 한 표를 누굴 찍어주냐 안 찍어주냐가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굳이 돈으로 환산하자면 4,660만 원의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 비용보다. 좀 더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말이죠. 예.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4년간 의정경비로 쓰는 돈이 1조 410억 원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선거하는 행정비용이 4,100억 원 들어갑니다. 예. 이거 다 합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4,66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걸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외국 사례에서 이 한 표 차이로 역사가 바뀐 적이 많아요. 한 표 차이로요? 예, 제가 한 두세 개만 소개시켜 드리면 1923년에 히틀러가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의 당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표만 없었어도 이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없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776년에 미국에서 투표를 합니다. 독일어를 우리가 그 국어로 할 것이냐, 영어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 표 차이로 영어를 그 미국어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 표 차이로. 그러니까 이거 한 표가 정말 역사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2시간 남았습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짜 선택 2020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시청자 여러분 저희 쉬었다 가도 될까요?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1분만요.